안녕하세요. 이 세상에 흘러가는 구비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뭐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. 특히 탄핵 정국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. 거기를 보면서 저도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데 까닭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제시하는 그 지도를 잘 살펴보면 한반도를 3분의 2쯤 갈라서 빨간 선이 하나 딱 나옵니다. 그러면 동쪽으로는 약 3분의 2의 우리 국토가 점유되고 서쪽으로는 약 3분의 1 정도가 점유되는데, 거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목포하고 이 광주 이쪽이는 빨간색의 서쪽 방향이 되고, 어, 그 밖에 부산을 비롯한 강원도 이쪽은 전부 다 빨간색의 동쪽이 됩니다.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. 여러분은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.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. 여기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갈등, 민족적 갈등, 모든 원인이 거기 다 있습니다. 그 지도를 잘 봐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하신다고 그러면 오늘날 이 정치적 색채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동서로 갈리고 뭐 이런 현상이 나서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.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것은 우리나라가 교육을 잘못해서 교육이 실패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입니다. 그러면 왜 교육을 실패했느냐 하면 그 역시 동서로 갈라진 민족적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동서로 갈라진 그 선의 중심이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점령했던 지역이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동서쪽 약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를 일본이 완전히 정복했었고, 이쪽에 서부 쪽은 거의 정복을 못 했어요. 안 했어요.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요.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동쪽에는 일본이 한 5년 동안을 지배했다고 생각하면 돼요. 뭐 굴종을 당했던 저항을 했던 5년 동안 미운 정도 들고 뭐 나쁜 정도 들다. 일본 놈들한테 피해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임진왜란사를 견뎠는데,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선 시대보다는 우리 민초들이 살기가 그 사람들 밑에가 더 나았을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 조선이 뭡니까? 양반 상놈으로 분류해 가지고 양반들은 잘 살 수 있지만 소위 상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.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. 뭐 노예에 준하는 그런 그 취급을 받고 살았는데, 여바라면 예의 하고 따라가던 그 상민들이 일본한테 하이, 긴상, 박상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대우는 일본 사람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상민들이 일본 놈들한테 붙어 가지고 총 들은 일본 놈 앞에 가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뭐 영감마님 무슨 뭐 양반 나리를 모시던 사람들한테 꼿꼿이 와 가지고 "저 사람이 저 나쁜 사람입니다."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니까 그 양반들이 어떻게 됩니까? 엊그제까지 여바라면 그냥 고개도 못 들던 놈들이 와 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일본 사람들을 안내하고 다니니까 이거 환장할 일 아니에요.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? 그러니까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'아, 상놈들이 저렇게 일본 놈한테 바로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아. 일본 놈한테 당하는 그 압제보다도 내가 부리던 그 상것들이 나한테 감히 대들어?'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더 일본 놈들한테 뭐 돈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해 가지고 일본 놈들하고 더 친해집니다. 그래서 그 상민들을 그대로 일본 놈 그 세력을 믿고 그대로 더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꿔 놓죠. 그래서 이런 민족 갈등이
그때부터 심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, 그때는 일본한테 그렇게 점령해 가지고 한 5년 동안을 그렇게 지배받다가 나중에 이제 정유재란이 들어오면서 한 2년 동안은 전 국토가 다 짓밟히다시피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부 쪽은 별로 피해를 안 입었어요. 동부 쪽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. 그 왜 그러냐면 일본 놈들이 약 16만 정도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, 일본 육군이 쳐들어왔는데, 그 사람들은 한경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? 그렇게 다 내륙을 점령했는데, 수군들은 뭐 들어왔냐면, 수군들은 조선 수군의 판옥선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아마 그 당시는 잘 몰랐겠지만, 우리가 그 조선 수군이 강한 게 아니라 고려의 수군이 강했던 거거든요. 고려에 1380년대에 군산에 진포라는 데가 있는데, 그걸이 일본 아기발도가 이끄는 군함이 500척이 왔어요. 거기에서 약 한 1만 명 정도를 싣고 와가지고 거기서 군산 일대 그 세곡창을 다 털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작살냈는데, 물론 거기 옛날에 진포라고 그러는데, 군산 그쪽에 있는 병사들 있죠. 관아의 병사들.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맞서 봤지만, 일본 군들은 그 배의 크기가 우선 조선 판옥선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조그만 배에다가 아주 날렵해요. 속력은 조선 수군의 배가 빠른데, 조선 수군은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함포를 장착하고 있어요. 근데 일본 애들은 조총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함포 한 방만 맞으면 그 일본 새끼분해라는 배는 완전히 아주 산산조각이 납니다. 그러니까 이 조선 수군하고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 놈들은 그 배를 약 한 320척, 330척, 그거에서 500척 왔다 갔다 하는데요. 그 배를 갖다가 부산에 가면 구렁대라는 데가 있어요. 구렁동이라고 그러죠.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, 지금은 다 이제 매립해 가지고 도심이 됐는데, 옛날에는 아주 요새지였던 것 같아요. 이게 거기다가 그 배를 대놓고 거기서 배를 타고 나와 가지고 그 일일 항해권, 그러니까 경상도 일대만 돌아다니면서 그 해안가에 농민들한테 식량을 다 탈취하고, 젊은 청장년들을 납치하고, 뭐 부녀자들도 납치하죠. 그래가지고 이 애들을 데려다가 어, 일본으로 싣고 가가지고, 이 청장년들이 전쟁으로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농사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? 거기다 농사 짓는데 말하자면 노예로 부리고, 그 나머지는 서양에다가 노예 시장을 통해서 팔아요. 시모노세키 항구에, 거기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 시모노세키 항구에 각종 문물을 교류하던, 외국 상인들하고 교류하던 그 상가가 그렇게 몇 동이 지어졌어요. 한 세 동인가 네 동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노예 시장도 한쪽에다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노예 이빨까지 까보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잡아다 그렇게 파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목적이 있어요. 하나는 뭐냐면, 우선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는 것이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에 앞으로 징집될 청장년들, 징집이 아니더라도 의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청장년들을 납치한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궁극적인 목표는, 이 조선의 해안가에서 민간인들이 거의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, 걔들이 조선에 온 목적이 뭡니까? 조선을 침략을 한 거 아니에요. 침략해서 뭐 하는 건데요? 일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농사 짓고 살도록, 어업을 하든 그렇게 살도록 해안가에서부터 일본인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죠. 그러면 장차 조선을 정벌했을 때 일본이 맘 놓고 해안가를 드나들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걔들은 순전히 식량 노력지로고, 조선인 납치하고 조선 해안 지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점차적으로 일본인들을 이주시켜서 여기서 일본의 교두보를 만든다, 이제 이런 계획이었는데,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 왜곡이 엄청나게 심하게 돼가지고, 일본 놈들은
그 수군들이 전쟁을 왔다 이순신한테 벌벌 떨고 다 도망갔다. 이순신이 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 이겼다. 그런데요, 이순신 전적이 얼마나 그 엉터리인지 아십니까? 통상적으로 23전 23승이라고 그래요. 근데 일본군하고 싸운 거는 주로 원균이 싸웠고 이순신은 싸운 게 한 5건도 안 돼요. 한 5-6 건밖에 안 돼요. 근데 전부 다 원균의 전적을 이순신으로 둔갑했는데, 그렇다 치더라도 이순신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부산에 그 구령대에 치러 간 적이 있어요. 1592년 12월 달인가 그래서 부산을 치러 갔는데, 어떤 무른대, 무슨 영도, 무슨 뭐 서평포 뭐 해 가지고 하여튼 5 군데를 거쳐서 구령대까지 가요. 왜 그러냐면 일본 놈들이 그 구령대 요새지다 자기들 본부를 차려 놓고 거기 들어가는 족족 배를 한 4대 5대씩 세워 놓고 거기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. 여기가 뭐 조선군이 원하나. 그런데 거기서 맨 첫 번에 갔다가 그 서평포인가 어딘가 내가 잘 못 외우겠는데, 거기서 인제 일본 놈이 나타나니까 때려 부셨어요. 그 뭐 조선군하고 상대가 안 되죠. 그렇게 해서 6 번째인가 일본의 그 구령대까지 갔는데, 그거는 전쟁이 아니에요. 가면서 그날 아침에 그냥 일본 놈들이 덤비면 포 몇 방이면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또 그다음에 해 가지고 그 박살내고 그 저기 일본 수군 그 본영까지 갔는데, 왜 일본 놈들이 그렇게 속력이 빠른 배를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, 그러니까 원균의 함대, 이순신의 함대 똑같아요. 원균하고 이순신하고 같이 갔으니까. 그러나 지역사령관이 원균이기 때문에 원균이 지휘하는 게 맞죠. 설사 이순신을 넣고 싶다면 이순신, 원균 둘이 지휘했다고 하는 게 맞죠. 그런데 그 원균은 빼버리고 순전히 이순신 전공으로 다 한다? 이게 역사가 이게 아주 엉터리 역사죠.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6 군데인가 들어가면서 싸웠는데, 그거는 한 전쟁이죠. 구령대 치러 가는 하나의 전쟁이 들어가는 그 요소에서 일본군들을 여러분 이제 자료 보면 그 나오는데, 보통 막 5대, 3대 뭐 7대 이런 식으로 때려 부셨는데, 걔들이 속력이 조선수군의 배가 빠른데 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맞아 죽었을까요? 일본 놈들은요,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면 걔들은 그 딱 지시하면 그대로 지켜요. 일본 놈이 첫 번째 보초가 딱 나서 "안 돼. 못 가." 하니까 그냥 조선수군에다 한 펄 쏘아 가지고 다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. 그럼 제2 번 초소, 3번 초소 해 가지고 5번 초소까지 돌파해서 6번 갔는데, 23전 23승 중에 그 한 전투에서 6번인가 5번인가 싸운 것도 그게 다 하나의 전투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3전 23승으로 만드는 게 그 이순신의 전적이라는 건데, 그거는 하나의 전투죠. 근데 왜 그때 구령대를 치러 갔냐면 그 유성룡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선조한테, 저놈들 가만히 보니까 일본 놈들이 뭐 여기서 무슨 뭐 가마로 이렇게 포장한 무슨 물건을 잔뜩 그 민간인들 달구지를 뺏어 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, 쟤들이 아마 명나라 군이 온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. 저걸 가서 그 구령대에 있는 일본군 본영을 치면 저놈들이 못 도망갈 거니까, 그러면 우리 명나라군하고 조선군하고 가 가지고 그냥 다 징치해 가지고 이걸 뭐 그냥 새우젓담듯이 합시다. 그러니까 선조가 그 뭐라네요. 그 유성룡이 모사에 다 놀아놨는데, 선조가 "응 그래?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왕명을 내려주십시오." "응 그래 알았어." 이순신은 하루빨리 부산에 가서 "부산 본영을 차라." 그러니까 이순신이 왕명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 제가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출전한 거예요 그게. 2번인가 3번째 출전한 거지. 그 처음은 이제 다른 옥포해전이라고 거기서 있고, 그래 가지고 가서 본영을 치려고 그러니까 그 본영 위에다가 육전대포, 예를 들어서 함포라는 거는요, 대개 한 150보에서 쉽게 얘기해서 150 미터에서 200 미터 정도 되는데, 육전대포는 약 한 300 미터까지 갈 수 있어요. 그 구령대 그 선착장 위에다 장치해 놓은 그 대포를 내리 쏘면, 그러니까 조선 수군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들어가면 자기네 건 한 150보 내지 200 보밖에 안 되는 걔들은 한 300보 위치를 갈 수 있으니까, 거기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전에 다 쏘아 버리니까 지잖아. 그래서 죽잖아. 그래서 결국은 그 못 치고 그냥 왔는데, 그 얘기하려면 그거 하나만 가져도 내가 쓴 책이 코리아의 가짜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는데, 그 책에 지금 전국의 그
뭐야, 서점 그 판매하는 데서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지금 그 팔고 있거든요. 관심 있는 분 그 책을 구해서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걔들이 인제 도망와 가지고 원균하고 인제 다 이렇게 도망와서 그 전쟁했다는 게 여러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하나같이 일본 놈들이 배를 갖다 어느 골짜기에다 대 놓고 들어가서 그 주민들 식량 약탈하고 사람들 납치하고 이러려면 빈 배만 있잖아요. 그 경비병 몇 명 있고. 그러니까 거기 가 가지고 그 징치하는데 이순신은 그거 잡고 마치 일본군하고 전쟁 것처럼 가 가지고 내가 막 활을 쏴서 뭐 몇 놈 잡았고, 이순신의 그 허풍때로 그 이순신 소설에 나오는 책 보면 걔들이 최고 많이 올 때가 전체 토탈에서 정유재란까지 합해 가지고 얼마가 왔냐면 1150명이 왔는데 이순신이 잡은 사람만 해도 1150명 될 거예요. 근데 그렇게 1150명 항상 있지도 않고 걔들이 있었던 건 항상 그저 몇백 명 정도 수준이었어요. 그 식량 탈출하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전체 토탈에서 걔들이 1150명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이순신 논리대로는 몇만 명 잡은 거예요, 그 일본인들은. 그래서 임진왜란은 이게 전부 다 가짜인데 내가 얘기하는 그 가짜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, 싫든 좋든 5년 동안 올곧게 일본 놈들한테 지배를 받았고 그 후로 2년 더 받아서 7년 동안을 걔들은 세뇌 구육당했어. 그러나 이 서부 쪽 사람들은 일본군하고 직접 부대낄 일이 없으니까 정유재란 때 한 2년 동안인데 걔들이 2년 동안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쪽에 안 오니까 이순신이 어디서 숨어 있었냐면 명량해전 끝내고 여기 고화도에 와서 3개월 108일인가 얼마 숨어 있었거든. 그러면 그 이순신이 숨어 있었다는 자체로서 이쪽에는 일본군들이 전라도 광주하고 이쪽 저쪽에는 일본 놈들이 안 왔다는 얘기야. 뭐 오긴 왔어요. 한번 도도 닦아 돌아 있는 밑에 있는 산도라는 놈이 배 한 80척 끌고 와 가지고 영산강에서 나주 저기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 조사해 보면 가다가 옛날에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학살당한 사람들 묘가 다 있고 거기 다 가는 데마다 전설이 다 있어요. 내가 이제 다 답사 다 했는데, 그래서 여기 한두 번 일본 놈들이 와서 훑고 간 거는 있지만 이쪽은 일본 놈한테 지배는 안 받았다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민족이, 이쪽은 순수한 한민족이 혈통을 그대로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. 물론 100%는 아니죠.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섞어졌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부 쪽은 비교적 안전했는데 동부 쪽은 완전히 일본하고 야합했던가 아니면 그 상민기 이런 사람들은 상당 부분이 일본에 협력을 하고 이렇게 했다. 그래서 민족이 변절됐다. 궁극적으로는 그 변절된 뿌리가 대대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합니까? 1910년대에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까? 1900 약 5년부터 침략이 시작됐는데 1910년 정도 돼서 일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진출하죠. 그래 가지고 일제가 우리나라 36년을 지배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? 미군의 자료를 보면 월리엄 제이 간이라는 그 미군 운영지 사무관, 그 사람이 조사한 그 자료에 보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잔류한 사람이 91만 2천 정도 된다.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일본으로 자꾸 돌아가라고 막 해도 다 숨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41만 몇 천인가가 일본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순수히 남은 게 45만이다. 근데 그 45만 그 사람들은 어디가 주로 남았냐면 경상도 오고 강원도 오고 이쪽에 남았거든요.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왜 문제가 아니냐면 북한에 잡혀 있던 사람들이 소련이 와서 점령하면서 뭐 이제 공산주의로 간다니까 재산 다 몰수당하게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잽싸게 일본 사람들이 약지 않습니까? 그 재산을 전부 팔아서 금덩이물로 바꿔 가지고 전부 강원도 경상도로 다 내려온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장차 이 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차 싶으면 일본으로 돌아가려고, 일본으로 돌아가기 좋은데 경상도 이쪽에 와 가지고 산속에 가서 숨어서 화전 일기는 차고 이렇게 살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아주 잘했어요. 일본 놈들이 아주 그냥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그 가난한, 옛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일본이 아주 좋은 이웃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오히려 감싸준 거예요. 일본 놈들을 감싸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약 한 100만 정도는 될 것이다. 그러니까 그건 추측이에요. 그래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한 10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 잔류했고
미국이 파악했다는 91만 2천도 사실은 그 정확한 숫자가 될 수가 없어. 미국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인을 다 파악합니까? 자기네들이 어떤 그 기록, 일본에 대한 그 기록 뭐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, 그 당시에 기록 그런 게 필요 없이 뭐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했는데,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우리 조선인이 간 게 얼마나 되냐면 뭐 490 몇만 정도 되잖아요. 전부 다 하게. 우리뿐 아니라 딴 데까지 간 거. 그래서 얘들이 이제 공식적으로, 그럼 우리 애가 일본에서 온 사람도 해방되고 나서 올 사람 얼마냐?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온 기록이 140만이에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추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80만이 왔는데, 그 사람들은 이미 일본에 가서 최소한 20년, 30년을 거기서 체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일본인이라고 보면 돼요. 그 사람들이 와서 경상도 쪽에서 전부 다, 경상도 쪽에 약 한 40%인가 50%가 경상도 그쪽에 다 몰렸더라고, 부산 쪽에.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인하고 섞어서 살면서 거의 일본화돼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가 그 경상도 그쪽이에요. 또 여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? 윤석열이가 저기 내란 수계이면서 반란 뭐 이런 게 밝혀졌어도 그냥 막 민주당을 공격하고 막 아주 그냥 그런 거고, 자기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막 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 분명히 거기서 찍어줄 그 표가 있어.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. 그러니까 그 표를 믿는 거야. 일본 전제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인이 못 사는 걸 좋아. 뭐 안 되는 걸 좋아해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은 지금 많이 스태화됐더라도 그 정서는 그냥 남아가지고 그 표 계속 찍는 거니까, 선거만 하면.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행이기 때문에, 이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뿌리를 알아야 돼. 그래야 이게 뭐가 답이 나오지. 지금 뭐 막연히 그 국힘당을 욕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. 우리가 똑똑히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,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간절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, 과연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사건건 발목 잡고,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상도 쪽에 있는 그 유권자들은 똑같은 표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. 역사적으로 봐보세요. 한 번도 그쪽이 뭐 그렇게 어디 진보적인 진영에다가 표를 막 몰아준 적이 없어요.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당선돼서 내보내는 사람들은 그쪽에 그 표밭이 있으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발목을 잡고 시비를 할 건데, 앞으로 이재명 씨 아니라 제 할아버지가 와도 정치 제대로 하겠습니까?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이 자꾸 낙후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겠어요? 지금 우리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 무슨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,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와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이 보수들의, 이 사람들의 그 매국적 사상을 바꿔주지 않으면, 그 표밭을 갖고서 새로운 민주주의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토양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쪽은, 제가 지난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쪽은 그 사상이 이상하게 삐뚤어졌어요. 왜냐하면 그거는 일본의 그 잔재를 이어받은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데, 그거는 누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우리 전체 국민이 인내를 가지고 그쪽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뭐고,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만이 이 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존속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. 그렇게 안 하면 그쪽 사람들은 아무라도 그쪽 편을 들어서 난장판을 벌리고, 그 독재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계속 뒤에서 뒷받침하면서,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쪽 민주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. 지금까지 계속 제가 한 반평생을 거쳐서 이순신 장군의 가짜 영웅설을 계속 내가 주장하는데, 어느 사람이라도 나하고
토론해서 이길 자신 있으면 나하고 한번 토론을 해 봅시다. 내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거의 다 들어 줄 테니까. 아무리 분석해 봐도 이순신에게서 영웅적인 요소가 나의 식견으로는 가려낼 수가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다른 대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논리 가지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상된지 그걸 한번 현대 감각에 맞도록 잘 분석해 보면 아마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.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